근데 지금 북쪽여행을 시작한 거라면 어쨌든 여기서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다 무너진 건축을 보고 건축가들이 약간 각성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의식을 좀 버리는 연습 그런 걸 하면서 뭘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지금 벌써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과 비슷하게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일본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큰 일들은 다 그러니까 기사나 이런 거 보면 큰 일들은 정말 큰 설계사무소가 다 가져가요. 독점 뭐 80% 90% 다 하고 정말 작은 일들만 남아있고 그럼 이제 1인 건축사 사무소가 지금 60% 70% 이상이 되는 와중에 뭘 할 거냐 막 전부 다 나도 그렇게 큰 뭐 100억짜리 설계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이렇게는 목표를 잡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건축은 거기는 주택 설계를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 그러니까 건축가로 어떤 자리 잡는 걸 그 포인트를 좀 보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뭐 하면 어디서요? 그 건축가 마츠무라준? 일본은 특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주택 시장도 끼어들 없어요. 느낌이 있는데 읽었어요. 아 진짜요? 그거 읽은 사람이 여기 있다. 건축하지 않는 건축가 건축가들. 그래, 맞아요. 읽은 사람이 한 명은 있다. 국민평소 쓴 사람 고재요?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글 잘했어. 그거 잘했어. 이 책을 읽고 나 이 사람 글이 제일 좋다고 느꼈어. 아, 그래요? 각자 제일 좋았던 글 너무 궁금해요. 아, 맞아요. 어쨌든 고재요? 네. 그래서 국민평소에 갔다 왔는데 아 이 사람 진짜 재밌는 사람이구나.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날 약간 흥분해가지고. 맞아. 저러는 거래? 말하면서. 웃긴 사람일 것 같아. 글빨이. 근데 약간 시니컬한데 어. 약간 이 글을 보면 아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탄탄하다. 그리고 파악을 하는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국민평소 작업을 할 때 약간 미친 광기 같은 걸 느꼈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음료님이 뭐 각자 뭐가 제일 좋았냐고 맞아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고재현 글이 제일 얘기하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글이랑 지원이의 에피소드 저도 영원님 오시면 들으려고 글 진짜 좋았어요. 고재혁 씨 글 되게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쓰고 싶다. 약간 그냥 일반 에세이스트로 쓰면 약간 장강명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잘 날리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떻게 글까지 잘 쓰지? 그런 사람이 다 저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것도 잘하면 뭐 설계도 잘하면 글도 잘 쓰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설계는 아직 검증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머릿말 좋았어요. 머릿말 좋다. 머릿말 아주 그냥 술술 압축적으로 머릿말 너무 잘하고 이 책을 하나로 읽는데 일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후일본 건축이나 일본에 대한 책 많이 읽을 때마다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현재를 자각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딱 묶어서 대단한 편집자다 이 사람. 머릿말도 좋았고 앞부분에 맨 앞인가? 김수근 박춘명. 박춘명 누구세요? 건축물 엄청 육성 빌딩 처음 그래서 나는 그 건축과 건물이 다르다. 약간 아키텍처와 빌딩이 다르다? 약간 이 생각을 했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빌딩이 아니구나. 약간 그리고 약간 건축의 정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자기를 잘하고 담백하게 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던 주제인 자의식, 어느 정도의 자의식을 하기 위해 이렇게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약간 이런 그거를 통틀어서 칭하는 말이 없지 않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되게 건축가, 건축사, 건축인 뭐 이런 용어에 대한 거에서 막 정의를 잘 못 내리고 막 되게 거부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건축과 건물 약간 이런 거. 근데 여기 이 책에 어디에 건축에다가 건물에다가 철학을 결합하면 건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의 번역 하여튼 그런 식의 그 개념, 그러니까 건축가와 건축사에 대한 분리, 그래서 이 업계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나눠 가지냐에 대한 이권성, 그리고 한쪽에서는 근데 우린 정말 자의식이 있는 예술가니까 우리는 끝까지 건축가야, 막 이런 이걸 막 주장했던 가족들, 뭐 이런 그 충돌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구나. 그게 약간 시간의 시차가 있을 뿐인데 이 글에 보면 1960년대 있었던 일본의 모든 경험이 80년대에 시차를 두고 한국에 다 그대로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계열에서도 그렇고.
건축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차 20년을 건너서 다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와 진짜 똑같다. 근데 그게 일본이어서라기보다 아마도 이제 서양이나 다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읽었었어요. 아니, 특히 한국은 되게 급격히 이게 발전을 하면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는 상황.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그때 진짜 막 뿌리듯이 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건축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은 저 사람들과 우리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정리가 아돌프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돌프 로스 책을 보면 그 대학에서 건축을 배운 일을 하는데 니네가 우리한테 무슨 시험이 필요하냐 우리 이미 전문가다 이러잖아요. 이거 왜 나를 평가해 씨. 그 아돌프 로스 건축과 시기다. 건축 예술이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책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에게 시험 따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1900년 초반에도 그랬으니까. 1900년 초반에 니네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오, 처음에는 그랬겠네. 네,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 건축가를 정권이나 행정에서 그렇게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그 글을 썼을 때 그 문조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근데 이제 걔네들은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뒤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50년, 60년 아직 지나갈 때가 멀었나? 그러니까 그때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년쯤 지나서 이렇게 약간 세대 교체가 진짜 될 때 이후가 맞아요.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정리가 되겠죠. 첫 건축사분이 살아계신 그쵸, 시대인 아직 거죠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네. 한 지금 건축사 시험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사 수가 계속 늘어나게. 근데 지금도 일정 부분 건축사 시험에 대한 저항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 얘기 직업이 뭐예요? 건축사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건축 설계하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직업이 뭐예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건축 설계한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직업이 뭐라고 건축사라고 해요. 직업이 물어볼 때 네. 건축사라고 해요? 네. 그게 누가 물어봤을 때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오. 물어보지? 그 잘 나는 그걸 잘 안 물어봐. 이미 아는 사람만 만나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 우리 만날 최근에 일이 만났을 때 저는 건축사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모임에 가가지고 지난주 모임에 갔을 때도 저 건축사라고 말해요. 표현했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냥 건축사라는 거에 이게 다 건축사는 약간 허가, 약간 뭔가 건축 더 큰데 그거로 정의되는 것에 대한 반감,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할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직업으로도 정의되지 않고 뭐로도 정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직업에 조금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하는 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발주처가 됐든 직접 그리던 뭐 농사를 지어서 먹던 요리를 하던 다 같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한테 너는 그래서 왜 건축을 안 하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거. 나 매일매일 건축한다. 내가 건축을 아닌 걸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 약간 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직업에 대한 게 어디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에 속해서 어떤 수련을 하는 사람들? 약간 그런 룰을 만든 거에 대한 저항이 난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시작점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기하네.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건축이란 게 되게 책임질 일이 많고 책임지는 게 전부인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뭔가 허가를 내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거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법적인 사자가 달린 직업은 자기 업무상의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아니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직업에 사자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책임지겠다는 의식으로 따야 얘기하는 되는 거구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건축사입니다의 그런 간호사도 사자가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간호사의 사소한 실수로 사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사자 직업들도 나는 사자와 사자가 아닌 직업,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업무상 과실로 간판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아니면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 어른이다. 자기가 하는 왜냐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저는 건축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아 그럼 저 사람은 뭐 되게 업무적인 것만 처리를 하는 사람이거나 뭘 하고는 무슨 그렇게 생각해서 상관없어. 그런 건 의미 없는데 예. 건축사라고 그렇죠. 저는 그 어쨌든 그 대지진 이후에 쓴 그 이해든 저도요. 네, 두 명이 쓴 거예요. 네, 최근 개 교수 세계를 쓰신 그 저희 앞에 읽었던 탈주택이나 그 야마모토 리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하고 좀 연결돼서 네, 좋고 뭐 관찰이나 뭐 심리지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림 어쨌든 요 그 일본이 뭐라 그러지 건축 에스노그라피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던데 민족 민속지학 뭐 이렇게 네, 그 분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로 관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류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걔네는 그 인류학에서 뿌리내려진 그 에스노그라피라는 그 분야를 건축도 있고 건축도 되게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하는데 그 도쿄 그 호텔 교감 이런 책들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내가 그 맥락에서 사실 계속 그런 관찰과 기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계속 쌓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 얼마 전에 노상 관찰 재밌어요? 토마스 그 저 책은 사놓긴 했는데 꼽혀만 있어. 그 챕터에서 풍경 샘플링이란 말 나오고 맞아요. 재밌는 용어가 너무 아무래 다시 이게 흘러 넘침이라는 건축적 용어 이게 너무 근데 그 그림이 약간 야마모토 리켄이랑 나카 도시하루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했더니 그 뒤에 맞아요. 참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나카 도시하루 맞나? 나카 도시하루 맞나요? 탈주택 두 명 중에 한 명이? 네. 네. 뭐 공공성 사적인 공공성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버텀업 방식, 리서치 기반, 귀납적 사고. 진짜 사실 지금 최근에 인스타 보면 도시 기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진짜 헷갈려 많아요. 죽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계정이 응. 도시로 시작하는 그런 관찰 그래서 나는 그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도시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지금 빨리 그걸 기록해놔야 된다고 다들 느끼나? 약간 그런 게 생기나? 조바심이 생기나? 난 요즘 이런 그럴 수 생각했었거든요. 있죠. 전 도시 관찰자 몇몇의 성공을 보고 아, 본인도 그냥. 나도 기록을 좀 해봐야겠다. 나도 이런 거 관심 많은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나도 이런 쪽에서 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기보다는 저게 더 나도 큰일 저런 생각했었는데 어. 나도 저런 것 좀 해봐야겠다. 계속 기록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분들이 네. 성공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맨션, 서울수집가. 맨션 그 책 아파트 네, 요땅 투어. 임지은 씨인가? 네, 그분도 그렇고. 약간 그렇고. 그 아니, 성공이 그렇죠. 그 성공이라는 게 뭐 그냥 크래프톤 같은 성공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서 저 사람 거는 팔로우 하고 있는 정도. 아니 임규님이 하시는 작업도 사실은 되게 자기 아주 사적인 그 공간에 대한 거에서부터 그 아카이브 하고 싶어서 사라지는 기록을 남기려고 그리고 영화도 그런 것들이 맞아. 임규님 어떻게 보면 뭔가 1세대 같아요. 맞아요. 1세대 왜안 그거 하지? 연락이 안 신기해. 돼요. 그래 1세대 왜안 장모진이 안 하냐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재밌는 그 얘기가 많았어가지고 막 다 하다가 이 무용수 얘기한 것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자아가 두 개다. 무용수, 무용수가 춤추는 무엇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다시 무용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양방향의 상호적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는 살아가는 자이면서 살아감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고 싶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야근 많이 해서 그래. 이 야근을 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야근을 하는 나와 나를 관찰하는 나. 분리하는 거지.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박혜천 씨 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되게 뒤에 있나요 혹시? 아니 앞에 사진의 있어요. 앞에 있죠. 아그 산업 저희 보통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한다 뭐 어쩌나 하는데 여기서 웨이 오브 리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정말 그런 59페이지에 그 소비적인 사람들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생활 양식, 일상의 문화적 차원, 웨이 오브 리빙 이거를 차용해서 했다라는 말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여기 아래 그 차이가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에 대한 태도고 이거는 이런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 박혜천 씨를 저는 너무 원래도 좋아하거든요. 그 아파트 게임에서부터 쓴 책들을 웬만하면 다 읽어봤는데
그게 너무 이분만이 쓸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이 소재 자체가. 미쳤다 진짜. 네, 아 그래서-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썼구나. 네. 아, 그래서 저자는 그 몰랐어. 책에서는 자기가 또 산업 디자인 공부한 게 있으니까 방을 그 소설도 몇 개씩 쓰고 자기가 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파트와 중산층이 어떻게 커왔는가 분석하면서 그 방 지금 너무 많은 얘기지만 방을 노래방으로 하고 내가 너무 사는 방이 좁으니까 방이 카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 유형화한 게 있는데 그분만의 그 산업 디자인적인 관점과 사회에 대한 시선과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이 책에서는 제일 좋았던 게 마지막에 우리가 되게 전근대적인 진짜 좋았던 게 아니라 좀 되게 재밌었던 그런 사고가 전근대적인 그런 주거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고 갑자기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LG 생활가전, 그러니까 생활가전으로 그걸 완화했다. 약간 이래서 야 이거는 LG 헌정 도서인가? 생활가전이란 말 LG만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 봐요. 엄청나요. 생활을 백색가전, 발견하고, 생활가전 엄청나요. 그 생활 아파트 가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LGK에서 주방이 변화하거나 하는데 주방은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전은 엄청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LG가 GS가 돼서 건설사도 우리도 아파트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자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이가 다른 아파트 회사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위상이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레미안 뭐 무슨 등급이 있고 뭐 LG 무슨 등급이 있고 어디 강남 뭐 최고급이고 프레스티지고 이런데 자이는 그냥 자이는 자이야 하고 지역 명예를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서 LG에서 만들어내는 가전이 이제 빌트인돼서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그 주방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까지 그런 것도 연구해주고 진짜 개발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우리 빌트인 유니트 세부 치수를 다 가전으로 정하잖아요. 네, 재밌네. 그러니까 가장 하이테크가 구현되는 곳이 주방이라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그 여성 몸부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아주 밀착한 근거리에서 연구하는 팀은 여성에 이렇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웃겼는데 결국 여성이었어요. 여성의 그 심리를 공략한 건가? 왜 그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이 되었느냐? 저는 그때 그 고재엽 씨랑 그 국민청사 할 때 계속 그 책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아파트에 뭐 지나고 뭐 얘기하는데 그 결국 다 뭐 어떤 욕망에 의해서 추동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 사례들을 얘기해주자 해서 저는 그 책을 읽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읽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혼자 막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책 여튼 진짜 재밌어요. 그게 다 이렇게 역동의 관계가 물론 그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역동의 관계가 다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건축가들이 분석을 하면 되게 건축적으로만 분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전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 또 이런 식으로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문화 인류학이 혹은 사회학을 하던 사람 우리가 읽은 책은 그쪽 분야에 거기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지위를 반드시 가졌어야 했던 어떤 한 그 개인들의 가정 안에서 개인들의 위치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택 실천이었고 주거 실천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담론을 바꿔가면서 이제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다각도에서 봐야 하는 연구구나 이 대상이라는 게 그 생각을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G 가전에서 저것도 개발하다가 지금 스마트 코티지라고 LG 가전을 다 넣은 모듈러 하우스 지금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설계하는 사람이 가전을 넣는 주도적인 행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선생님도 나요 가장 끝판왕의 그 아파트에 대한 영상 소개 영상을 그때 같이 강연에서 봤는데 막 재밌다. 뭐 진짜 딱 코르비제 같아. 이렇게 약간 자유로운 평면인 거예요. 딱 구획이 있고 라멘 구조로 기둥 딱 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뜯어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이제 그 삶이 변하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일 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 뭐 연로한 노인을 모셔야 되는 가정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평면을 다 잘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여기 다 맞춘 미래형 주택, 레미안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잖아요. 미래인 이런 의미를 담은. 그래서 다 보여주는데 다 보고 나서 와 놀랍긴 한데 저게 가능한 거야? 막 이러면 왜냐면 3D 시뮬레이션에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벽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저 바닥 저거 어떻게 해? 막 그래서 그리고 가구가 움직이는 가구는 상관없는데 주방이 막 움직여 그러면 100원 굳이 막 이런. 저는 딱 그거 보면서
맞춤형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삶의 변화에 따라 이게 이렇게 가변적으로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30-40m 다시 지어야지 돈이 나올 텐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되는 거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개발을 해놓는다. 어디에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점차 이제 평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형태로도 그러니까 뭔가 가장 진화된 평면까지는 지금 왔는데 그 다음은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 형태로 그러니까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왜 우리가 결국 살고 싶은 집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게 보안 가치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결국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그런 집 같은 집을 아파트 시장에서 또 내놓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저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 이 안에서 그걸 실현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어쨌든 계속 어느 정도의 평면화된 평면이나 예측 가능한 구조에도 사실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흔들면 그게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3베이, 4베이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 방을 뭐 터서 쓰냐 합쳐서 쓰냐 맞아요. 개별 이렇게 하냐 그래서 알파룸으로 만드냐 거실로 합치냐 그런 정도의 이제 베리에이션이긴 한데 더 많이는 못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중간식 정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주거 문화는 아파트에서 내 집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 평수에 30몇 평짜리 그 나한테 주어진 전용 면적만이 아니라 조경, 그 안에 있는 힐트니스라던가 혹은 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 이런 게 더 지금 부가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여기 살면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살면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 게 제공이 되고 이제 그런 부가 서비스들 있잖아요. 조식주는 그런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다변화된 것들을 아파트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평면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어요. 근데 결국 아파트 평면은 가족 유형? 몇인 가구일 것이냐 지금 어쨌든 결혼해서 이루고 있는 가족 수에 맞춰져 있는 건데 사실 결국 요게 바뀌니까 사실 평면도 다양하게 바뀔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 그리고 저 가끔가다 이제 탐구스들 독서모임 그 지난 거를 틀어놓고 뭘 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는 설거지를 하면서 뭘 틀어놨냐면 백진 교수님이 쓰신 기후윤리 그걸 듣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때 안 했어.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뭘 얘기했더라? 우리 지난달 탈주택에서 사생활이라는 게 뭔지도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마침 했는데 거기에 기후윤리에서도 우리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뭐 정리가 됐고 이게 이제 이거의 변화가 있어야지 이 주택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놀랐어요. 이게 또 좀 연결이 되는 얘기였구나. 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좀 오래돼서. 영웅님 뭐가 제일 좋았어요? 책 딱 앞부분 봤을 때 제가 지금 우리 마지막 글 때문에 읽고 있잖아요. 마감하실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보니까 영웅님 책이 뭐였죠? 그 현대 건축의 비판적. 아이고 너무 어려운 책 그럴 수 없으세요. 근데 지금 다시 재미를 느끼시죠? 진짜? 그 책을 원래는 내가 쓰는 너무 부분을 어렵잖아. 한정해서 어느 장만 써야지. 딱 그래. 그때 우리 셋만 왔었죠 그 책 할 때. 나 누가 이 책 고른 사람 아무도 안 오고 이러면서 누가 골랐지? 나도 몰랐어. 맞아. 어쨌든 언제가 있다. 서양 건축사를 다시 읽다니 막 이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읽다가 한 그 몇 장 보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연결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쓰고 또 읽으시구나. 근데 그 책을 어쨌든 읽다 보니까 정말 이 앞에 서문이 너무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읽기 쉽게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분이 테니스 프랭크를 위해 있다. 왜 박정현 편집자는 이 세상에다가 위대한 건축사가 되지 않았나? 이 총망라에서 진짜.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게 그 브루노 타우트 글인데 맞아. 꼭 박정현이 번역했더라고요. 가스라리 큐 뭐냐. 번역은 좀 작은 문제인가 봐요. 이 글 자체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앞부분에서 그 책을 읽다가 연관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서론이었나? 박정현 이분이 쓴 것 중에 그러니까 현대 건축이 일본 건축 뭐 그 얘기하면서 유럽이나 서양 건축에서는 막 자기들이 그 고전 시대하고 막 투쟁을 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선언하고 막 그 측면에 겪었던 거에 비해서 일본 건축은 뭔가 자연이라든지 옛 각고를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형태로서 되게 새롭게 보였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 그런 서양 건축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하여튼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읽는 중에 대비가 됐구나. 그 얘기가 대비가 딱 이렇게 와닿았었고, 그리고 내용 중에는 아무래도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어벽에 대한 얘기. 뒷부분에. 산업으로서 일본 건축이요? 예. 아니면 아니 매우 그것도 개인적인 그랬고 어벽에 대한? 그 얘기도 산업소 일본 건축 임태병 이분도 재미있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 박창현 매우 개인적인 어벽의 변화 일본이라는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이 쓴 내용 중에 보면 되게 건축이 그러니까 버블 시대 지나가지고 일본 건축이 되게 이제 뭐 새로운 변화를 겪으면서 뭐 노령화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건축이 이제 일이 없고 그런 과정하고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나의 현황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겪어나갈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건축이라는 어떤 한정된 그 설계 업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뭐 기획이라든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예 일 자체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나도 딱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지금 우리가 그 지점에 서 있지 않을까요? 저 건축이라는 아니 게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새로 제 생긴 게. 50대에 그거가 결합되면서 시대와 삶의 주기가 시대도 바뀌고 있고 나의 삶의 주기도 바뀌고 있고 약간 맞아요. 그것도 있죠. 한 세대로 봤을 때 어떤 이제 굉장히 50대라는 또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번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2의 다른 일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책도 그랬어요. 그 현대건축 비평도 뭔가 그 시대가 거기서 이제 현대건축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는 되게 이제 모던 건축의 뭐 거장들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여러 얘기들이 나올 때 막 뭔가 기술 발전이 되게 이제 희망적이고 막 그런 시대 얘기였다고 생각하면 그 책에서는 지금 뭔가 이제 AI 시대에 뭐 이렇게 되면서 절망감 대비되면서 지나고 보니 또 더 희망적으로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런 지나고 것도 보니까 맞아요. 약간 격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억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났을 때는 계속 발전해 왔고 막 했던 것이 그게 부로 잡혀지지. 지금은 어떤 시기일지 모르죠. 꼬꾸라지기 바로 직전인지 아니면 서서히 이러고 있는 건지 그거를 거기 시작점인지 그래서 어떤 속도 아니면 갑자기 또 조절을 해야 올라갈지. 뭔가 일에 있어서 어떤 속도 조절을 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의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저런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저런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요? 네, 그래서 많이 생각해서 이런 책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여기에 지금 막 그런 막 뭐 아파트와 상점을 결합한다든지 뭐 조그만 마당을 활용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임태병님인가 누가 되게 책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맞아요. 저도 그거 네, 그 거기에 보면 생활 뭐 낙하 도시 토시하루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건물, 버려진 공간, 뭐 그리고 막 그 있는 걸 유지하고 보수하는 세대의 건축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이래서 좀 이런 게 번역서가 좀 뭐가 있나 여기서 좀 영감을 많이 얻고 싶어서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반건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해외 직수입 도서로 있더라고요. 예스24. 근데 요즘에 하도 이게 렌즈 같은 게 요즘 잘 되니까 그걸로 한번 사서 봐볼까 일본어 한자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참 어쨌든 현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이 어쨌든 모여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제시해준다. 맞아요. 우리의 고민, 건축가들의 고민을 좀 제시해준다. 그래서 좀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저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내 이 삶이 너무 아직 벗어나오질 못해서 내가 무슨 지금 일본 건축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또 건축계가 아니다 보니까 누가 진짜 그냥 다 같이 그냥 읽자? 자연스럽게 한 번쯤 그래요? 미로 읽자 요즘에 뭔가 트렌드인가 봐요. 근데 막상 읽으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조망할 수도 있고 저도 이쪽 그 반건축 막 상점 건축 이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라고 막막하지 않았을 것 같진 않고 난 설계만 하는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생각을 분명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찾아간 걸 텐데 생활감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못 벗어났던 것 같아서 전환이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조금 일본도 포화 상태고 막 그런 어쨌든 앞서가잖아요. 여기가 조금 우리가 지금 해보면 트렌드가 거의 한 1분 1, 20년 쫓아가잖아요. 초고령 사회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서 빨리 레퍼런스를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나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좀 그냥 혼자 궁금한 건데 그 임태병님이랑 박찬현님이랑 원래 사이건축 같이 하다가 그럼 두 분이 계속 저는 딱 두 분을 처음 봤을 때는 다른 회사의 그분들이신데 너무 생각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중간 주거, 중간 건축 막 이러면서 처음에 둘 다 되게 근생 건물 이렇게 뭐라 하지? 주거랑 상점 같이 있는 걸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좀 주거 쪽으로 돌아서셔서 주거의 1층 정도만 살짝 그 제3의 공간처럼 만드는 거 하시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두 분 또 이 책도 되게 일본 쪽으로 해서 비슷하게 쓰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 두 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하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도 너무 신기해. 우연히 강현 지원님이 주신 맞아요. 거기도 이분 박창현님. 내가 거기 봤을 때 머리 박창현님 스타일. 그 서드 플레이스 입주하려고 막 연락도 하고 제대로 갔네. 내가 외신청인지 모르겠어. 임태병님도 막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프로젝트 그런 쪽 중간 주거 프로젝트. 그거 아세요? 그 김은희 작가랑 풍년주택 그런 것도 막 하시고. 몰라요. 인스타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분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 박창현, 임태배 이분도 인스타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죠. 엄청 헤비 업로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생활적 개방감에 뭐 풍경 샘플 이런 얘기 생활적 개방감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우리 살다 보면은 건축물을 되게 처음에 지을 때는 되게 매끈하게 짓고 하다가 살다 보면 점점 이제 막 물건들도 나오고 막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막 드러나고 이러는 거보다는 잘 유지되길 바라고 처음에 내가 딱 계획한 어떤 그 틀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기준으로 뭔가 최첨단으로 가다가 이제는 또 생활적 개방감이란 말로 왔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그쵸, 메인은 물론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같이 연결해서 떠오른 게 우리나라 그 막 도시들 중에 막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거 되지 않은 그 옛날 우리 마을들 그 벽돌 집들에 대한 풍경 그런 것들 되게 핫하다고 하는 그 경향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랑도 이게 연결되는 건가?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이 요즘 그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이 This is Korea 하면서 하는 게 그냥 완전 우리가 평범한- 빌라 완전 그쵸, 저게 빌라촌. 뭐가 이런 데인데 어. 외국인들은 뭐 이 This is Korea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막 힙하다고 그러면서 그 풍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감성이 이제 새로운 생활과 개방감이라는 용어들로 해서 또 그것까지 같이 계획돼서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일본 건축은 타자의 시선으로 우리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가 꽤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앞에 보면 이제 김수근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외생 논란을 떨쳐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돌을 사용한다라던가 그 내적 공간의 어떤 공간 구성을 통해서 외적인 논리가 아니라 내적인 논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 한국적 그 정체성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만 했다. 근데 그 김수근이 만들었던 대학로의 그런 붉은 벽돌 건물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측면에 영향을 또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빨간 벽돌이라는 게 약간 한국 건축에서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 단지 개발할 때 단독주택 그 택지 개발하면 다 벽돌로 써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 그냥 그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정서들이 또 와서 뭐 성수동 이런 데는 뭐 맞아요. 빨간 벽돌 빨간 벽돌로 하면 하라고 뭐 이렇게 뭐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 있죠. 그 타자화된 시선 하니까 생각나는데 조현정 교수님 여기도 글을 쓰셨지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건축의 미를 깨닫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우 이건 너무 아름답고 이건 정말 좋고 뭐 이런 평가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서양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다라는 열등감이 열등감이 있대요? 열등감이라고? 근데 우쭐한 게 여기 아니고? 보면 가스라리큐랑 호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도 브루노 타워 같은 맞아. 사람들이 와서 소개해주고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너무 좋아. 멋있어. 아 그래 맞아 이게 멋있는 거래.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들의 미감이 아니고. 그래서 막상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어떤 나는 그래서 건축에 대한 리뷰나 비평이 너무 그 말과 그게 옮겨지면서 그게 먼저 정의된다고 생각해. 누가 보고 그걸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그 건축가가 이런 컨셉을 냈어. 그럼 일단 어디 가기 전에 그걸 봐. 그래서 그거에서 재생산된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구전돼서 남아온다?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그걸 봤을 때 각자의 게 다른데 너무 그 말과 글이 정말 다다? 약간 이런 느낌? 생짜로 우리가 좀 보는 거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약간 어떤 압도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생각 안 들죠. 왜냐면 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압도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근데 뭔가 필요 보상 없는데. 좋다고 하면 아니 왜 좋다고 하는데 찾아보는 거야? 약간 애매한데 왜 그러는 거지? 약간 그런 프레이밍을 매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게 딱 헤드에 있는 딱 그 라인 한 줄의 글이 이 프로젝트를 다 그러면 건물을 일단 보잖아요. 매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조사를 하고 봐요? 아니면 일단 보고 현장감을 느끼고 조사해요? 저희는 당연히 그러니까 투고가 보통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거죠. 어떤 일이구나. 그런데 이 작품에 있어서 그 가치가 타자 일선으로 볼 때 이 작품은 그게 아니라 이걸 것 같은데? 라고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전문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도면을 보고 공간을 상상하고 글을 보고 이 글의 그 맥락에 따라 그 공간을 다시 이해할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그걸 또 이 매체들을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걸 다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5분, 10분, 뭐 15분 이렇게 어떤 한 작품을 보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 이 작품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바 혹은 이 작품의 가치 같은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그 리뷰 같은 데 가시면 학생들은 작품을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냥 모형이랑 판넬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표상하는 훈련을 도면과 글과 사진과 이미지와 맞아. 렌더링으로. 가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이런 거죠. 그래서 뭘 표현하고 싶었더라.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근데 적어도 그럼 이런 게- 생짜로 셀렉해서 가는 건 없어요? 여기를 이 사람을 조명해야 되겠다. 이 건물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그게 네. 이제 약간 네.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건축가나 혹은 어떤 논쟁적인 어떤 작품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작품은 다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기사를 써요. 어떤 작품이든. 그리고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그 작품에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많죠. 아니 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땐 이 건물은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드러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한테 작품을 주고 사진을 주면 그러니까 A 코스 셀렉해서 준단 말이야. 난 이걸 많이 쓰고 싶다. 그럼 자기 홈페이지에 그런 사진들로 이렇게 도배해놨겠죠. 근데 내가 이 컷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디테일이 나도 중요해 보이는데 혹은 도시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혹은 내적인 그 구성에 놀려 있어서 이 사진이 더 중요한데 혹은 이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가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게 취향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내가 판단하는 그 잣대가 뭐야? 나 그게 아니 근데 왜 취향 밖의 일인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의 무슨 틀이에요? 아까 도시의 맥락적으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나 이거 자료- 되게 나한테 중요한 주제거든. 지금.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시와의 연결이 이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했다고 해. 나는 이걸 주제로 그러면 그 했는데 도시- 도시와 도시와 연결해서 연결하는 사진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일단 이제 그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네. 사람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거 조형도 되게 신경 썼으니까 막 디테일 같은 거 예쁘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벽돌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닌데 도시 안에서 맥락을 보여줘야 되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서 이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교우하고 있는가 본 거예요. 그걸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게 엑소노메트릭 같은 매체로 다시 구성이 돼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줘야 되던가 아니면 이게 어떤 그 딱 평면에서 이게 쫙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관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피겨 앤 그라운드 같은 그 기법들이 의미가 있는 게 그게 딱 도시와 광장과 그 중세에 만들어진 그 어떤 그 구조 안에서의 건물들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한 번에 쫙 파악되잖아요. 그 도시 구조가 쫙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체마다의 장점과 특성과 그런 툴이 개발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툴은 뭘 보여주기 위한 툴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게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기자고 혹은 편집자가 되면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걸 배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건 다 잘라주세요. 근데 실무자만 알면 되니까. 나 이거 녹음해서 들을 거야. 근데 이게- 맨날 들을 거야. 이게 작가 개인이 생각하는 바랑 편집을 할 때 생각하는 바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엮이냐에 따라서 한 작품이 이 책 안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줘야 되고 주제가 있으면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은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커머셜이다. 그러면 커머셜 안에서 이 작품이 드러나야 되는 지점은 이 사람의 작품집 안에서 이 작품을 보여주는 맥락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의 작품집에서 여러 개의 자기의 그 베스트를 뽑으면 이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가 있거나 아니면 작품 전체에 흐르는 기저에 중요한 어떤 이 사람의 관점이 있거나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편집이 되고 다르게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면이나 가지고 있는 소스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페이지를 읽을 건 아니니까 한 200페이지 뭐 딱 300페이지 안에서 이걸 다 소스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톤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 없으면 그려와라, 찍어라 이걸 다 다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 작가를 선택하느냐도 저희는 되게 중요해 보거든요. 왜냐면 이 작가는 이걸 잘 찍어. 이 작가는 뭐 남구선 작가 있고, 뭐 진호수 작가 있고, 윤준환 작가 있고, 신경서 작가 있고, 태곤택 있고, 이제 아주 커머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영준 같은 작가도. 그럼 다 다르게 찍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 작품을 두 사람한테 발주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찍어온 결과물이 다. 완전 그렇죠. 다를 그거 수밖에 너무 없어. 너무 재밌어. 저희가 좋았는데 그 앞부분밖에 못 읽거든요. 결과는 없는데 언급 안 하신 거 중에서
그래서 울산 도시계획과 마스가 저 어떤 맞아. 그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솔직히 왜 아무도 안 해줘. 근데 또 울산이라는 그 내부적인 도시 계획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데 외부적으로 해외 자문위원이 와서 이 현상 설계를 엎으면서 그 사람의 주도적인 뭐 그걸로 결과적으로는 뭐 서양 쪽 전문가 한 명, 이 일본 전문가 한 명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일본 전문가 의견으로 됐다 이런 정도로만 다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한이 없다는 게 너무 의외였어요. 초기한 그 제일 처음에 제출한 건 없었다. 다 사라졌다 이 얘기 네. 싸가리 먹다 그냥 갈아 아, 그래서 사랑한다. 그게 조금 뭐지? 이게 건축 현상 설계 공로 저희가 요즘 하는 거랑 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뭔가 해외 전문가 해외 설계사 이렇게 초빙해 놓고 답은 정해져 있고 한국 설계사들한테 들러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뭔가 딱 정해지는 뭔가 이런 작금의 공모 양상과 똑같지 않나 이때부터 맞아요. 이렇게 이때부터 개선되지 않았구나. 똑같구나. 이런 패턴이. 하나도 그래서 변화가 없다. 도시 설계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도시도 현상을 하긴 하는구나 그런 것도 신기했고 소녀님 어떠세요? 그런 거? 네, 원래- 도시, 신도시 이런 거, 3기 신도시 다 마스터 플랜 해서 들어가도 해외 건축가나 해외 도시 하는 데랑 하는 건 저희는 아니지만. 일반 그 현장. 일반 보통 DA나 해안같이 대규모 건축회사 안에 도시팀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막 이게 공정한 어쨌든 현상 설계예요. 뭔가 제한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제한 없이요? 제한 없이. 회사의 뭐 규모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로비나 여기 다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는데 네. 그쪽 심사위원이 차지하는 쪽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너무 큰 사업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건축 현상 설계보다도 도시 현상 설계가 더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러게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저 측면이- 처음에 엔지니어링 들어가서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취업했다고 밥 한 번 먹으려고 갔는데 너랑 난 이제 만날 수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몇십 년 동안 그 교수 위원들한테 그런 게 심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들어간 신입사원 데려가가지고 밖에 대학교 워낙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신기했다? 그렇고 또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그 뉴브루탈리즘과 일본 건축의 이미 저 이해 못했는데 결국 너무 어려웠어요. 얘기해주세요. 어떤 부분 저는 와닿으셨는지. 이해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공유하기 싫어. 당신께 설명해주기 싫고. 새롭게 배웠고 그래서 저도 영국에 조금 있었잖아요. 저번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시작된 그 현대 건축 흐름 자체도 있지만 그 안에 약간 세부적인 분파로 브리탈리즘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그 중에 조금 더 거칠고 뭔가 육중하고 뭔가 이런 느낌을 저도 그냥 실제 여기서 말했던 이미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루탈리즘을 특히 영국에서의 브루탈리즘. 왜냐면 그게 실제로 영국 도시 풍경을 이루는 많은 건물들이 그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지어진 그 상태로 지금도 잘 쓰이고 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도 영국에서 습득한 거기도 하고 다시 보니 실제로 시각적인 거로만 그냥 전용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하고 비교를 했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의 그 브루탈리즘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재료 본연에 충실한 뭐 그런 거라는 뭔가 윤리적인 브루탈리즘 그게 약간 대조가 되더라고요. 형태로서의 브루탈리즘이 있는 거고 뭔가 윤리로서의 브루탈리즘 그래서 또 그냥 신기했다 그 얘긴데 그러니까 아까 고전주의 건축에서 탈피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레이너 개념이 제시한 게 이게 프로젝트라는 말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기획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이 진짜 설계한 사람들의 정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적인 무브먼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표현이 좋진 않은데 하여튼 이 프로젝트로 접근했었던 게 레이너 베넘의 시각이었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브루탈하게 얘기하다가 영화 보다가 얘기해서 끝난 것 같아요. 펄롱이랑 펄롱. 얘기할 거 좋은 거 있어요? 울산한테 네, 얘기하자. 울산.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영경 교수님이 울산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이러고 봤거든요. 울산이 어디에 논해지는 도시가 잘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알아요? 지방 사람들은 갑자기 울산 아니면 나를 호명해주면 깜짝 놀라요. 한 번도 주먹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TV에는 서울이 나와요. 서울의 청소년, 서울의 지리, 뭐 청량리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지. 우리는 그 중심에서 되게 멀리 벗어난 사람들이고 아무도 우리를 조명하거나 우리의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도시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늘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거든. 근데 지방 출신들 다 아마 그럴걸요. 이 느낌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이제 여기 이렇게 울산이요? 저 갑자기요? 왜요? 이러면서 읽는데 이거 보고 맞아요. 이제 사실 울산을 모르고 울산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이 글이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일 크게 보게 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뭐 공모를 했는데 왜냐면 이걸 지도를 봐도 모르니까 공모를 했지만 너네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만한 일본 사람 데리고 와서 자 봐봐. 이거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근데 그 시대에는 뭐 우리가 도시계획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도시계획이라는 게 배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건축은 뭐 일단 이미지로 저렇게 생겼어? 오케이, 저 똑같이 그려. 똑같이 만들어. 이럴 수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 다른 도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잘 됐다는 게 어떤 건지가 머릿속에 없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 있었겠다. 나는 한편 이해는 가고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봤죠. 저는 울산의 지리를 아니까. 진머만의 1963년 계획안 이런 거 보면 왜 이 안을 무시했는지 알 것 같아. 얘 뭔데 이렇게 그렸나. 도로도 제대로 없고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안이기는 해요.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도시를 그려놓으면 도시를 이제 어떻게 가로지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아니 이게 원래 회색깔 베이스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꾼 건가요? 네, 바꾼 거예요. 어머. 그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도시 그대로 살짝 헤드로 약간 한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뭐야? 예, 이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도시 뭐냐면 울산에 살면은요 늘 욕을 먹어요. 외지인들한테.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제 창원에 살다가 왔거든요. 최초의 계획도시는 창원이잖아. 그래서 창원에 비해서 울산은 너무 후지고 길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창원은 되게 깨끗한데 울산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창원이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른 도시 별로 안 가보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울산에 왜 이상한 냄새가 나니? 이상한 냄새 나. 석유화공단에서 늘 뭔가 바람이 불어오면 고등어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름에 늘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냄새를 우리가 몇 년씩 맡게 되면 나중에 무슨 큰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당하면서 이제 거기 뭐라 그러지? 국가 기반사 주로 거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착취당하며. 왜냐면 우리 지리 선생님 그랬거든. 울산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뭐죠? GDP? 뭐라 그래? 국가 총 생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을 하는데 왜 이 도시는 공원이 없니? 왜 이 도시는 사람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이렇게 없니? 왜 이렇게 공공 서비스 시설이 없니? 저희야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런 거를 울산이 요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나중에 직할시가 되고 뭐가 됐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착취만 당하는 도시예요. 뭐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별로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온 사람들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냄새 진짜 이상해서 나는 진짜 여기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맨날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가? 진짜 몰랐어. 내 네. 주변에 울산 출신 3명 있는데 그럼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런가? 한번 물어봐요. 그럴 거예요. 그게 되게 일상이고 선생님도 별로 울산 얘기 한 적 없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울산 재밌는 얘기는 없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야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지. 부모님이 부자구나. 부모님이 부자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부자. 그 근처에 이제 원전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울산 사람들이 뭐 어디서 데이터로 암 환자가 많다고 그랬나? 근데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울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울산 사람 살 데가 못 되고 원전도 가까이 있고 그때 포항 뭐 원전 가지고 한참 그런 지진 이런 거 있고 거기 공기도 너무 나쁘고 다들 암 환자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 못 살 때 그렇게 살았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자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멀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해서 너무 좋다는 거야. 아니 너무 싫어요. 아 설마. 그래서 이게 지금 뇌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되게 울산 영남을 보냈어요. 영남을 진짜 좋아해.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울산 중심에서 좀 멀리 벗어나는 곳이긴 해. 울주자국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는 울산 자동차 옆에 살고 아니라 정말 더 어렸을 때는 석유화학단지 그 위에 있는 주거단지에 살고 뭐 그 다음 어렸을 때는 현대자동차 옆에 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구쯤에 살고 있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특수한 지방 그냥 지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특수한 분위기가 있죠. 시위하는 문화 이런 것도 우리가 옆에서 다 보고 체류탄 이런 사실 현대에서도 저는 구미가 너무 궁금해서 구미도 산업단지가 되게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봤는데 구미는 또 그 워낙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 도시라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울산은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죠. 울산은 이게 노동자들을 뭐지 중공업과 경공업은 완전 다른 공공업이라서 그러니까. 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게 우리 집은 이쪽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 끝은 우리 집이고 저쪽 끝은 중학교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체류탄 같은 거 터지고 시위하고 뭐 경찰들 뭐 차 막고 버스 안 다니고 그래서 우리 뭐 봉고차 빌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통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 누군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2020년에 울산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가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글은 사실 굉장히 일부고 짧은 글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제가 태어난 그 도시에 대한 좀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뭔가 되게 자랑스럽다거나 뭐 향수가 있다거나 뭐 어떻다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고 애증관계는 증까지 굳이 미워할 일은 대구 없는데 사람들은 약간 애증이 있어. 대구 사람들 그래요? 자기네 도시를 얘기할 때 막 벗어나고 싶고 노제 약간 대구는 어디 가서 뭐 내세울 거 없고 그냥 왜 큰 도시. 대구는 울산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그리고 문화의 막 도시인데 전주 여행, 경주 여행, 부산 여행 가지만 너 대구 여행 간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약간 여행과 제일 안 어울리는 도시. 진짜 그래요? 대구 사람들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울산 그거 여행이야말로 없다. 할 게 자영업밖에 없고 옆집에서 뭐 만들면 그거 사주고 이 집에서 만들면 그거 사주고 대구 사람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비 도시 맞아요. 근데 자영업. 대구는 부자가 많아. 맞아요. 제 주변에 대구가 많아서 대구는 이렇게 부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부산은 그냥 노인과 바다 이제 노인이랑 바다밖에 없다. 이런 부산은 제2의 도시지만 어디서 들은 자기가 거야? 부산에서 벗어나는 거야. 부산에서 이제 지금 밀렸어요 부산. 제2이 아니야. 제2이 인천. 아니야.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 쪼그라드는 거에 대한 너무나도 위기를 있어. 맞아요. 부산에서 뭐 하는 그치, 사람들. 그치. 부산에 그래서 뭉쳐야 한다. 이게 엄청 강하고 이게 도시마다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울산 사람들 진짜 얘기 안 해요 잘. 할 말이 없어요. 네. 뭐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 우리 영남을 어렸을 끝하고 때 끝. 이러다가 그런 뭐 공해가 되게 심했어 이런 말 말고 뭐 할 말이 있나? 뭐지 그 유명한 그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도시가 울산 맞아요. 아니었어요? 울산. 그래서 그냥 부자다. 전반적인 이게 부자다. 소득 수준이 엄청 높다고들 높아요. 하더라고요. 부자다는 얘기 그래서 그
중공업이랑 현대자동차 앞에 그 유흥가가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아무도 거길 누가 가. 경기가 꺼지고 현대중공업 좀 일시적으로 문 닫고 뭐 이러면서 거기도 경기 다 꺼졌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들만 남아있겠네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게 울산이 가죠. 답수 한번 가죠. 2006 잡수 한번 갈까요, 진짜? 2006년쯤을 기점으로 전부 다 도시 재생 뭐 지역으로 다 선정해서 아파트가 다 정신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9월에 갑시다. 태화강 주변. 아파트가 좀 적어요. 9월에 갑시다. 그래 아파트가 막 올라오면서 네. 울산 가서 볼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울산 사람이야. 왜냐면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울산을 보는 거죠.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저는 하프를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재작년에 울산에서 일주일 그 울주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주일 그 뭐 했었는데 프로그램 한독숲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한독숲. 그게 모양 한국이랑 사람은 독일이 같이 조성한 독수? 독일 100년 된 있어요. 숲. 몰라요. 그래서 그 도시 그러니까 숲 조성 프로젝트에 울산이 되게 선두주자로 그것 때문에 진짜 최근 한 10년간 그 뭐죠? 대나무 숲 조성하고 이러면서 대나무 숲은 이제 도시숲 프로젝트고 네. 그냥 숲 그런 아. 보존에도 꽤 일가견이 있는 그래요? 도시처럼 몰랐어요. 울주군 그러잖아요. 울주고 그건 또 울산 다른 아니에요? 살짝 대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 그러니까 지금 대충 오른쪽 밑에면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데라고. 울산 안에 네, 있는 그 울주군. 아 그래요? 울산 아니에요. 안은 아닌데 아니에요. 울주군은 울산 밖인데 네. 울산이 신구가 군이 있을 수가 근데 없어. 이제 아니요 울산 광역시가 되면서 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울산. 근데 광역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묶었어요. 그래야 인구 수가 되거든. 원래 울산 인구는 60만, 70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0만이 돼야 광역시를 해주잖아요. 울산에 지금 개발 사업 같은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도시에 아무런 투자가 없어요. 기반을 심지어 할 진짜 이유가 웃긴 일 한 번 있었는데 그 LG가 울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K였나? 그래서 기증 땅을 어떻게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공원을 기증했어요. 울산에 있어서는 거의 첫 공원인데 그 생활 공원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이제 와 너무 신기하게 즐겁게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울산시에 줬겠죠 이걸. 울산시에서 이제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이때까지 공원 하나 밖에 모르는 만들고 이거를 기증받은 거를 입장료를 받는다고 막 그래 엄청 항의해서 네. 지금은 이제 입장료가 없었는데 초반에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너무 재밌다. 기선이 그런 시설도 안 도시예요. 해줘놓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허피디 책을 준비할 때 여기 나온 황운조 선생님이랑 네. 같이를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랑 있을 때 여기 이 글이 나왔나? 울산이 일제시대부터 기획된 도시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지? 바닷가에 면에 있으니까 철도를 놔서 이렇게 자원을 가져가기가 그렇죠. 용이하고 한국은 또 좋아서 그리고 이제 약간 지진이라던가 재해에서 그 조금 이렇게 안전한 위치 집안 조사도 외국 엔지니어링 회사 불러가지고 그때 다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 여기가 가장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쪽 동해 라인 맞아요. 쪽에서 일본으로 빼내기가 가장 좋은 공장 맞아. 세워서 뭔가 만들어서 가져가고 항구도 쓸만하고 수탈하고 하기 좋은 위치여가지고 이미 그 도시 개발에 대한 맞아요. 계획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서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글에도 그게 나와요. 이제 일제시대 때 벌써 그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제일 첫 박정희가 번째로 울산을 공업도시를 만들 때 이미 다 검토가 돼 있으니까 그쵸. 여기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료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뭐지? 오프닝 할 때 비공식 같은 거 할 때 막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울산 공업도시가 거의 경제개발 계획 하기 전에 제일 중요했던 그 어떤 그 도시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일본인들이 맨 처음에 계획한 도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근데 또 그 당시에 일본인들 다른 책을 찾아봐도 그 사람들도 사실 도시계획에 대한 감이 잘 없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몰랐다는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무슨 교수님이지?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근데 해방 전 그
시대 때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너무 황당하다. 네, 이 빨간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아니, 그걸 보니까 정정하고 싶은 거야. 이 방향으로 돌리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돌리고. 아니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게 그럼 도로는 도로는 어떻게 만드냐고. 어쨌든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썼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고 그 외국에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잖아. 이게 큰 틀이 네. 이 책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일본도 재정이 되지 않았어, 정의가 되지 않은 세대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전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기반이 없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 아까 이거 보다 보니까 아까 트럼프가 했던 거랑 트럼프 하는 짓이 이 빨간색 그림 그런가. 그러니까 공부를 다 깊이 있는 전문 지식 없이 현재의 문화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보 같은 그래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 어쨌든 시간이 더 네,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더 못하신 얘기는 아니, 서면으로 아까 전에 제출하시고. 저 김인성 마지막으로 뭐 얘기 때문에 일단 그래, 그거? 더 얘기하실 게 저 있대요. 마지막으로 잡지를 구성할 때 자기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 몇 명, 아예 이름 안 들어봤지만 제목이 되게 궁금한 사람 몇 명, 하나도 아예 둘 다 모르겠는데 글이 너무 그러니까 구성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와 주제와 그래서 이 진짜 좋은 잡지다. 3편 뭐 무슨 주제로 할지도 궁금하고 1도 그때 읽고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2로 1편. 네. 참조와 뭐 네. 건축과 참조 인용? 참조와 인용. 근데 그 책을 못 구해서 비참조 무슨 건축 무슨 무슨. 올지 그것도 책을 궁금하더라고요. 못 구해서 아직 못 읽고 있어요. 누가 제본 좀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글 쓰는 건축, 일본 건축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일본 건축가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러니까 내 작품 세계가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어쩌면 조금 다른 지점 같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재밌는 걸 뒤에다 심어놨어. 음. 보통 앞에 일단 힘이 쑥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질문에 같다. 이거 어떤 무슨 책?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건축가들이 책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건축이 인문학이 될 수 없는 게 장벽을 만들어 본다. 아니 건축가들이 책이나 글을 쓸 때 인용이 없이 쓴다는 거야. 그냥 자기 얘기만 쭉 쓴다는 거야. 뭔가 이게 뭔가 온 사상이나 기반이 분명히 있는데 걔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밑에 각주로 같이 달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의 기반이 이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쭉쭉쭉 쌓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쭉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인문학으로 발전이 안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누가 얘기하신 게 제일 기억나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기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인문학자들은 자기 자체가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건축가들은 사실 이 글 자체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글을 쓰게 된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인용하고 이래서 글 쓸 기회를 얻은 게 맞아. 아니다 보니까 네. 자기한테 인용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본업이고 다들 나의 최종 그게 결과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내가 궁금하지 내가 누굴 인용했는지가 궁금할까? 내 사상의 기반이 뭔지가 궁금하진 않다. 네. 그럴 수 있어. 그런 태도 손쉬운데? 손쉽고 좋은데? 그래서 지금 건축이 학이냐 아니면 기술이냐 그 여기 맞아요. 그 번역어로서의 조가 얘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건축학 전공으로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 이렇게 나오니까 건축학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일단 건축이란 말을 적용했는데 건축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7페이지에 동일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127페이지 아래 문단 중간쯤에 다음으로 건축의 성격을 판정했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학인지 아니면 현실의 운영을 중시하는 술인지가 문제였다. 근데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술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게 학이라는 근본적인 정의가 있다면은 건축엔 진리라는 게 뭔가 동의된? 물론 다른 학문도 그렇겠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학이 아닌 건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건 학으로 일단 취급을 받아서 공학이기도 하셨잖아요. 술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공학이라고 된 거는. 공학
전공학 전공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있어요. 같이 붙는 복수 전공.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건축학부 자체는 무슨 대학에 소속돼 있어요? 공과대학. 근데 어떤 국민대는 조형대학이라고 예대에 맞아.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문제야 문제 그게. 일본은 예대에 있지 않아요? 예술대학. 아 일본은 네. 또 예대에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책 찾기가 정의학 어려워. 예술. 그래서 예술 밑에 건축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서점에서 책 찾을 때요. 맞아요. 공학 기술 밑에 건축이 들어가 있을 때도 맞아요. 있어요. 사회 밑에 인문사회 건축 책이 있을 있어. 때도. 아 그래도 건축은 확실한 카테고리가 있지. 지리가 진짜 없어요. 지리가 지리, 인문이나 인문사회잖아. 철학 아니 여기저기 다 있어. 건축에도 들어가. 지리는 도시에도 진짜 들어가고 뭐. 지리가 있어. 그래서 되게 재밌다. 카테고리가 없어. 도시공학도 아니, 건축은 건축 카테고리가 있잖아. 지리는 지리 카테고리가 없어. 어느 지리랑 어느 도시는 다 건축 어디에 있어요? 인문학 건축 좀 끄트머리. 인문학 끄트머리. 뭐 도시도 도시도 박사 진짜 끄트머리. 어. 근데 도시는 다 이렇게 해외 대학은 다 사회과학 대학 쪽인데 맞아. 예. 일본만 공과대학이라서 저희는 다 일본 체계로 도시지. 공과대학 근데 도시공학과. 바르셀로나도 그게 공학 안에 들어가요. 그래요? 네. 유럽이랑 약간 말하는 게 왜 도시 모임 갔었잖아요. 저희. 네. 근데 한국의 도시는 사회학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더 그렇긴 했어요. 우리 만난 그 그 사람들. 그룹에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